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이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 사실이다. 아무리 정교한 레이더와 스텔스 형상을 갖춘 전투기라 하더라도 엔진이 멈추는 순간 그것은 하늘을 나는 무기가 아니라 단순한 금속 덩어리에 불과해진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자체 전투기를 개발해왔지만 바로 이 심장만큼은 끝내 완전히 손에 넣지 못한 채 살아왔다. 기체를 설계하고 항공 전자장비를 국산화하며 무장을 통합하는 능력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이라는 핵심 영역에서는 늘 타국의 승인과 통제를 감내해야 했다. 수출을 하려면 엔진 제작국의 허락을 기다려야 했고 작전 개념을 바꾸려 해도 엔진 운용 범위라는 보이지 않는 한계선에 부딪혀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였다. KF-21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도달한 가장 높은 성취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 전투기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사슬이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엔진이다. 현재 KF-21은 F414 계열 엔진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능만 놓고 보면 검증된 고성능 엔진이며 신뢰성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통제권이다. 엔진이 해외 기술에 기반한 이상 대한민국은 전투기의 완성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미래 개량 방향 또한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투기의 철학을 규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엔진 기술을 장악하지 못한 국가는 진정한 의미의 항공 강국이라 부르기 어렵다. 설계도는 살 수 있고 기체는 모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천도에 이르는 고온을 견디는 소재 기술과 수만 시간의 누적 시험을 통해 완성되는 연소 안정성 제어 기술은 돈으로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동안 엔진 국산화를 국가전략 과제로 삼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냉혹했다. 서방권의 기술 통제는 매우 강력했고 핵심 데이터는 결코 이전되지 않았다.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제한적인 조립과 정비 경험만 허용되었을 뿐 설계의 핵심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대한민국 항공산업 내부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서방의 완성형 엔진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설계 철학과 실전 경험을 가진 기술 체계를 분석하고 흡수하려는 시도였다. 바로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항공 엔진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엔진을 보유한 국가들을 두고 굳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기술을 들여다보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감정이나 일시적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매우 냉정한 계산의 결과다. 우크라이나의 항공 엔진 기술은 화려한 스펙 경쟁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극한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는 신뢰성과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구조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수십 년간 실전 운용을 통해 검증된 결과물이며 서방식 고정밀 설계와는 전혀 다른 공학적 사고방식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이 주목한 것은 특정 엔진을 그대로 들여와 장착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들이 축적해온 설계 데이터와 소재 운용 경험, 그리고 정비 철학이다. 엔진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추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외부의 승인 아래에서만 전투기를 운용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심장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KF-21란 기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력 그리고 항공산업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항공주권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심장의 내부로 한 단계씩 들어가 보려 한다. 우크라이나 항공 엔진 기술을 이해하려면 먼저 서방식 엔진 개발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형성된 공학적 철학을 살펴봐야 한다. 서방의 항공 엔진이 고도의 정밀성과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발전해왔다면 우크라이나의 엔진은 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진화해왔다. 이는 단순한 성능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설계 사상 자체가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더 빠르고 더 강한 엔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엔진을 만드는 사고방식이다. 우크라이나 엔진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은 구조적 단순함이다. 현대 전투기 엔진은 출력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많은 정밀 부품과 복잡한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는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지만 전장 환경에서는 작은 결함 하나가 치명적인 고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엔진은 고압 고온 환경에서도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 단계부터 여유도를 크게 확보한다. 부품 수를 줄이고 교체가 잦은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여 현장에서의 정비와 수리를 염두에 둔 구조를 유지해온 것이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이 설계 데이터를 분석하며
가장 인상 깊게 평가한 요소 역시 신뢰성이다. 우크라이나 엔진은 최첨단 디지털 제어 기술보다 기계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전자장비가 손상되거나 센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엔진 자체가 급격히 성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다. 서방 엔진이 고도로 통합된 전자 제어를 통해 최적의 효율을 끌어낸다면 우크라이나 엔진은 일정 수준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장을 상정하느냐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다. 정비 철학 또한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우크라이나의 엔진은 장시간 운용을 전제로 하면서도 전시 상황에서의 신속한 복구를 중시한다. 주요 부품의 교체 주기가 비교적 길고 구조가 단순해 정비 인력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한민국 연구진은 이 부분에서 기존 서방 엔진과는 다른 방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투기의 가동률을 좌우하는 요소는 최대 추력보다도 얼마나 빠르게 다시 하늘로 올릴 수 있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엔진을 그대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반복해서 강조되어야 한다. 실제로 KF-21에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직접 장착하는 계획은 기술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 기체 구조와 공기 흡입계, 그리고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모두 특정 엔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완성품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설계 데이터와 운용 경험, 그리고 실패와 성공이 축적된 기술적 판단 기준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서방식 엔진과 우크라이나식 엔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며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과연 차세대 한국형 엔진은 어느 한쪽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두 체계의 장점을 결합한 제3의 길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다. 고정밀 가공과 디지털 제어라는 서방의 강점 위에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구조적 강인함과 정비 효율성을 결합한다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설계 철학이 탄생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바로 이후 국산 엔진 개발 전략의 출발점이 된다. 우크라이나 기술은 대한민국에게 하나의 거울과 같다. 무엇을 그대로 모방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기준점이다. 이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후의 소재 기술과 통합 설계 논의는 모두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설계 사상이 실제로 어떤 소재와 공정 기술로 이어지며 왜 중국이 수십 년 동안 넘지 못한 벽이 여기에서 갈라지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항공 엔진 개발의 승부처는 언제나 소재공학에서 갈린다. 설계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이를 현실에서 버텨낼 금속과 코팅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계산은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해진다. 전투기 엔진은 섭씨 1600도 이상에 달하는 극한의 고온과 초당 수만 회 회전하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동시에 견뎌야 한다. 이 조건에서 단 1mm의 변형이나 미세균열이 발생하면 곧바로 출력 저하와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기술 데이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한 영역 역시 바로 이 소재와 열 관리의 세계였다. 우크라이나 엔진 기술의 특징은 화려한 합금 조성보다 오랜 실전에서 검증된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고온 환경에서도 급격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적 보수적인 내열 한계를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반복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이는 단기간에 최고 성능을 끌어내기보다는 장기간 누적 운용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접근이다. 대한민국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서방식 고성능 엔진과는 다른 현실적인 기준점을 확인했다. 최고 온도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보다 그 온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떠오른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자체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해왔지만 여전히 내구성과 신뢰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설계 능력의 부재라기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소재 기술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고온에서의 금속 결정 구조 제어와 균일한 코팅 기술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수많은 실패와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실전 운용 데이터를 통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유형과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에 국내 소재 산업의 강점이 결합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발전 설비와 산업용 터빈 분야에서 고내열 소재와 단결정 주조 기술을 축적해왔다. 이러한 기술은 항공 엔진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연구진은 우크라이나 엔진의 냉각 구조와 열 분산 방식을 분석한 뒤 여기에 국내에서 개발된 세라믹 코팅과 고내열 합금을 적용하는 시도를 진행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부품에서 내구성 저하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반복 시험과 공정 개선을 통해 점차 안정적인 수명 데이터를 확보해 나갔다. 특히 중요한 성과는 고온에서의 변형률을 낮추면서도 무게를 줄이는 소재 조합을 찾아냈다는 점이다. 엔진의 무게는 곧바로
전투기의 기동성과 연비에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추력을 내더라도 엔진이 가벼워지면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이 모두 향상된다. 대한민국 연구진은 우크라이나의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방 엔진의 정밀 가공 기술과 국내 소재 기술을 결합해 이러한 균형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소재 기술의 축적은 중국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 자본과 인력의 규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재공학은 정직한 데이터와 반복 시험의 결과물이며 축적된 실패의 기록이 곧 경쟁력이 된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수십 년치 실전 데이터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는 설계도 한 장을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가치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엔진을 만드는 기술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엔진의 수명을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고온 내열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어떤 운용 조건에서 성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곧 KF-21과 차세대 기체에 적용될 통합 설계 단계로 이어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강인한 소재와 엔진 구조가 실제 기체와 어떻게 결합되며 어떤 기술적 난관을 극복해야 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소재와 설계 철학이 준비되었다고 해서 엔진 개발이 곧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항공 엔진의 진짜 난관은 기체와의 통합 단계에서 드러난다. 엔진은 독립적인 기계가 아니라 전투기라는 하나의 생명체 안에서 공기 흐름, 구조, 하중, 소프트웨어 제어와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역시 바로 이 통합의 영역이었다. 기존 KF-21은 특정 엔진을 기준으로 공기 흡입구와 내부 구조, 그리고 비행 제어 로직이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엔진의 직경과 길이 그리고 무게중심이 조금만 달라져도 기체 전체의 균형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공기 흡입량이 설계와 어긋나면 연소 불안정이 발생하고 출력 반응이 지연되며 심한 경우 엔진 실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대규모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을 반복 수행했다. 수만 번의 계산을 통해 공기 흡입구 내부의 흐름을 미세 단위로 조정하고 연소실로 유입되는 공기의 압력과 속도를 안정화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통합 과정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였다. 현대 전투기는 기계적 조작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비행 특성을 결정한다. 엔진의 출력 변화와 기체의 자세 제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으면 고기동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안정이 발생한다. 연구진은 엔진의 기계적 특성과 반응 속도를 정밀하게 모델링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에 반영했다. 초기 시험 단계에서는 미세한 진동과 열 분포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실시간 데이터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특히 어려웠던 부분은 스텔스 성능과의 조화였다. 엔진은 열과 배기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며 이는 곧 적외선 탐지에 노출될 수 있는 요소다. 엔진의 배기 노즐 형상과 내부 코팅은 기체의 저피탐 성능과 직결된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배기 흐름을 분산시키는 구조와 저열 방출 코팅을 병행 적용하며 출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계 설계가 아니라 열과 전자기 신호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최적화 작업이었다. 통합 시험이 진행될수록 엔지니어들은 엔진과 기체의 관계를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대화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출력 반응 지연이나 진동은 결함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수치의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조정하는 반복 작업 끝에 엔진의 고동과 기체의 움직임이 하나로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험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엔진과 기체를 통합하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향후 출력 조정과 개량, 그리고 새로운 무장 체계와의 연동까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제 엔진은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전환되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성취가 방위산업과 수출, 그리고 전략적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엔진 통합 능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지금까지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늘 보이지 않는 제약에 직면해 있었다. 기체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이라는 핵심 구성 요소가 해외 기술에 의존된 이상 최종 결정권은 항상 외부에 있었다. 특정 국가로의 수출이 정치적 이유나 기술 통제 문제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다. 엔진 주권을 향한 이번 도전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다. 엔진의 설계 철학과 소재 기술 그리고 통합 경험을 스스로 축적하게 되면 전투기의 개량 방향과 운용 개념을 자국의 전략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자유도가 크게 확대된다. 이는 단순히 한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방산 포트폴리오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완성품 조립 국가가 아니라 핵심 기술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국가로 이동하게 된다. 수출 시장에서의 파급력 또한 매우 크다.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엄격한 수출 규제와 러시아의 불안정한 군수 지원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운용 안정성과 정치적 자율성이다. 엔진까지 자국 기술로 통제할 수 있는 전투기는 이러한 요구에 정확히 부합한다. 대한민국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유지보수와 개량까지 포함된 장기적 파트너십이다. 경제적 효과 역시 막대하다. 항공엔진은 전투기 전체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정비와 부품 교체 시장을 동반한다. 엔진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 이 거대한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 산업 생태계에 축적된다. 이는 고급 인력의 지속적인 고용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의미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협력 네트워크는 향후 무인 전투기와 민수항공 엔진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주변 강대국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특히 자국산 엔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 기술 내재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지역 군사 균형과 산업 질서에까지 파급되는 문제다. 결국 엔진 주권 확보는 대한민국이 방위 산업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추격자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기술적 성취가 미래 세대의 전력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경험이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력 그리고 장기적인 항공 우주 전략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물리는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다. 엔진이라는 심장을 스스로 이해하고 설계하며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대한민국 항공 우주 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등장할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력, 그리고 항공산업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된다. 엔진을 통제한다는 것은 곧 전투기의 진화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국가는 전투기 개발에서 기체와 전자장비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엔진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고출력 상태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연료 효율, 그리고 신뢰성은 미래 전장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대한민국이 축적해온 설계 경험과 소재 기술, 그리고 통합 시험의 결과는 이러한 요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엔진은 더 이상 외부에서 정해진 한계가 아니라 내부에서 이 변화는 6세대 전투기 개념과도 직결된다. 유인과 무인이 결합된 전력 체계에서 엔진은 단순한 추진 장치가 아니라 센서와 무장, 그리고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출력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장시간 채공 능력은 무인 전력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엔진 설계와 통합 경험은 이러한 미래 요구를 현실로 전환할 수 있는 출발선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민수항공과 우주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내열 소재와 정밀 가공 기술, 그리고 장기 운용 데이터는 군용 분야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형 드론과 차세대 항공기, 그리고 우주 발사체까지 연결되는 기술적 파급 효과는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다. 엔진 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협력 네트워크와 인력풀은 이러한 확장의 핵심 자산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엔진 기술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수많은 실패와 반복 시험,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 위에서만 진화한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길이다. 외부 기술을 그대로 모방하는 대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경험을 분석하고 자국의 산업 기반과 결합하는 방식은 시간이 걸리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타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 스스로 설계한 심장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날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엔진의 고동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기술 자립을 향한 선언이며 미래를 향한 약속이다. 이 심장이 만들어낼 다음 장면은 이미 준비되고 있다. 대한민국 항공 우주 산업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궤도에 진입했습니다.